본성을 드러낸 기생. 옛날 어느 마을에 이시성을 가진 선비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숙소를 정하였는데 마침 모란이란 기생이 그 집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란은 원래 평양 기생이었으나 얼굴이 예쁘고 재주가 뛰어나 얼마 전 서울로 뽑혀 올라오게 되었지요. 일시 선비는 부자인 처가에서 조정 대신들에게 교섭하여 벼슬 자리를 얻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모란이 선비 집에 슬쩍 들러 한 바퀴 둘러보고는 귀한 분이 사시는 줄도 모르고 함부로 들러 실례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황급하게 돌아나갔습니다. 모라는 선비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상경한 것을 눈치채고는 그 재물을 빼앗으려 계책을 꾸몄지요. 다음날 저녁 모라는 좋은 음식과 술을 마련하여 가지고 선비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소첩은 남편이 멀리 변방 수비군으로 뽑혀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선비께서도 혼자 적적해 하실 것 같아서 위로나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허물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더니 술을 부어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비는 모란의 이런 행동에 처음엔 좀 어색한 느낌이 들었지만 마주 앉아 술잔을 몇 번 주고받은 다음에는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에 차차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지요. 이리하여 모란의 계책에 빠져든 이 선비는 다음 날부터 모든 짐을 챙겨 모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모란이 이 선비에게 다가와서 울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 친구는 남편이 돈이 많아 금 비녀와 비단 옷을 사주어 뽐내는데 소첩은 어떤 팔자로 그런 것을 사줄 남편이 멀리 가고 없으니 어찌 한이 서리지 않겠습니까? 모라는 본색을 드러내며 말하였지요. 그런 게라면 내가 있는데 왜 우는 것이오? 내 그 친구 남편이 사주었다는 것보다 더 좋고 많은 물건을 사줄 터이니 얼마든지 말만 하시오. 이렇게 하여 이 선비는 금비녀와 옥비녀 그리고 비단옷을 많이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비단을 파는 장사가 왔습니다. 이 선비가 자기의 남은 돈을 모두 털어 그 비단을 사주겠다고 하자 모라는 거짓으로 사양하는 척하면서 돈을 너무 낭비하지 말라고 말렸지요. 이에 이 선비는 대장부를 무엇으로 아느냐며 꾸짖고 화를 내며 기어이 돈을 모두 털어 그 비단을 사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모라는 이 씨에게 술을 권해 취하여 잠들게 해놓고 집안의 짐을 모두 챙겨 심부름하는 여종과 함께 종적을 감추어 버렸지요. 잠에서 깨어난 이 씨는 집안이 텅 비었고 아무도 없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웃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씨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부인이 아니라 모란이란 기생이며 일부러 유혹하여 재산을 뺏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이후 이 씨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모란을 찾으려고 매일 교방 근처에 가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킨 지 여러 날 만에 하루는 모란이 여러 기생들과 어울려 교방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지요. 이 씨는 곧바로 달려가 몽둥이를 들고 위협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요기 같은 것, 네가 도망을 가? 내가 사준 물건을 다 내놓아라. 이때 모란이 크게 웃더니 친구 기생들을 불러 이 씨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앙칼진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얘들아, 이런 바보를 보았니?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며 자진하여 기생에게 사준 물건을 도로 찾으러 온 이런 바보를 본 적이 있니? 어디 그 바보 얼굴 좀 보자꾸나? 친구 기생들이 깔깔대고 웃으며 이렇게 모욕을 주니 이 씨는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 사이로 피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그 뒤 이 씨는 관직에서도 쫓겨나 거지가 되어 문전 걸식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가 처가에 들렀지요. 그러나 처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마침내 폐인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옛날 영조 시절 서울 서대문에 살았던 이사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승정원 동부승지 벼슬을 하다가 물러나 한가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해 동짓달 중순 무렵 급한 볼일이 있어서 충청도 한산에 가게 되었지요. 때는 겨울이라 바람이 불며 눈까지 펑펑 쏟아져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사가는 눈을 헤치며 어느 산 모퉁이를 돌다가 낡은 가마 한 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마 곁에서 초라한 행색의 선비와 가마꾼 두 사람이 몹시 걱정스런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이사간이 가까이 다가갔더니 가마 속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시오? 선비가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아내가 해산 딸이 가까웠기에 처가에 데리고 가려고 나섰더니 그만 여기서 아이를 낳지 않았겠소? 갓 태어난 것이 이 추위에 연약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려. 그 말을 들은 이사관은 입고 있던 값비싼 양털 가죽 두루마기를 얼른 벗어주었습니다. 자, 어서 이것으로 덮어주시오. 아이고, 정말 고맙소.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는 정말 어린 것이 위험하오. 어서 인가를 찾아갑시다. 이사관의 재촉에 따라 가마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어느 마을에 도착한 일행들은 산모와 아기를 구안하기 위하여 어느 집 방 하나를 빌렸지요. 이사관은 집 주인에게 돈을 두둑히 주어 산모의 방에 군부를 뜨겁게 지피도록 하고 미역국을 끓여 허기를 면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이사관의 손을 잡았지요. 이리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내와 어린 것은 무사할 수 없었을 것이오. 이 큰 은혜를 무슨 수로 갚을지 모르겠구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아무쪼록 가시는 데까지 무사히 잘 도착하도록 빌겠소이다. 나중에 다시 만날 때를 생각하여 통성명이나 합시다. 나는 충청도 면천 사는 생원 김한구라 하오. 나는 서울 서대문에 사는 이사관이라 하오. 이윽고 이사관은 김한구의 배웅을 받으며 그곳을 떠나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양털 가죽 두루마기를 벗어준 바람에 추위를 견디기가 힘들었으나 선행을 한 마음은 뿌듯하기만 하였지요. 그 뒤 이사관은 그 일을 잊어버렸지만 극진한 도움을 입어 아내와 아이의 목숨을 구한 김한구는 가슴에 사무치는 은혜를 살해하기 위하여 얼마 후 털옷을 싸들고 일부러 서울로 이사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관은 털옷을 받지 않았지요. 그때는 사정이 워낙 급박하여 비록 실례되는 줄 알면서도 털옷을 벗어주었지만 남의 부인의 몸에 닿았던 물건을 이제 와서 입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로부터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김한구는
가난함을 견디지 못하여 막연한 기대를 품고 가족들을 데리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남 밑에 거처를 정하고 친척이나 친구를 찾아 출입도 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며 그럭저럭 살아갔지요. 김한구가 주로 드나드는 곳은 그의 아저씨뻘 될 뿐 아니라 당시의 세도 재상인 김은경의 사랑방이었는데 김은경은 조카의 형편을 딱하게 생각하여 이따금 쌀 가만히 정도 도와주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그날이 김은경의 생일이어서 그 집의 큰 사랑 작은 사랑은 찾아온 사람들로 이른 아침부터 북적북적 되었지요. 대부분 높은 벼슬아치나 신분이 쟁쟁한 사람들이었는데 김한구도 한쪽 구석에 초라한 모습으로 끼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관상을 아주 잘 보는 한 문객도 섞여 있었는데 문득 주인대감 김은경이 그 문객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게, 음식이 들어올 때까지 여기 계신 대감들의 신수나 보아드리게. 그 문객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쳐다보며 신수를 보아주었을 때 김은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윗목에 앉아있는 김생원은 내 조카뻘 되는 사람인데 언제쯤 사는 형편이 좀 나아질지 보아주게나. 그 말을 들은 문객은 김한구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벼랑간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원님의 고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좋은 일이 시작되어 불과 10여일 안으로 대단한 운이 트일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방 안의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가난한 때가 쪼르르 흐르는 보잘것없는 선비가 열흘 안에 높은 벼슬살이를 하게 된다고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요. 사람들이 조롱의 웃음을 터뜨리자 문객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웃으시지만 두고 보십시오. 여러 대감들께서도 생원님께 절을 올려야 하는 처지가 되실 것입니다. 가벼운 농담 정도로 생각하던 대신들은 웃음기를 거두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뒤 술 몇 잔에 배불리 잔치 음식을 얻어먹고 김은경의 집에서 나온 김한구는 관상 보는 문객이 하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객의 예언은 허튼 소리가 아니었지요. 김한구가 집에 돌아보니 생각지도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년 16살인 딸이 왕비 간택의 대상으로 뽑혀 대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그 딸은 지난날 눈이 쏟아지는 길에서 태어나 이사관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진 바로 그 아이로 아름다움과 총명함이 출중하여 김한구는 그 딸을 좋은 가문에 시집을 보내어 약간의 덕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없지도 않았을 터였습니다. 그 무렵 영조는 늙음하게 중전인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호라비가 되었지요. 영조 나이 이미 65살이어서 늙은이 축에 들었지만 왕가의 혈통으로는 드물게 건강을 타고나서 아직도 정정했습니다. 더군다나 법도상으로 국모의 자리는 잠시도 비워둘 수 없었으므로 영조는 대신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새 장가를 들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임금이 장가를 가는 이상 그 배필은 문벌 좋은 집안의 처녀가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뱅이 김한구의 딸이 행운의 기회가 찾아온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조는 세수를 하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지요.
대야의 무지개의 한 끝이 내려와 닿는 바람에 깜짝 놀라 들여다보니 물속의 예쁜 처녀의 얼굴이 잠깐 비치다가 마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고개를 들어보니 무지개의 한쪽 끝은 남산골에 내려져 있었지요. 영조는 내관에게 무지개의 발원처를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왕명을 받고 한달음에 남산골에 내려간 내관은 이윽고 김안구의 오막살이에서 그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집에 아가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지요. 호기심이 발동한 영조는 이번 간택에 그 김생원의 딸도 참가시키라고 명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간택일이 되자 이름난 집안의 규수들이 모여들었고 영조가 친히 나아가서 인물과 자질에 대한 시험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영조는 규수들을 상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인이 앉아있는 전각 처마의 석가래가 몇 개나 되는고? 다른 처녀들은 고개를 들어 석가래 수를 세느라고 여념이 없었는데 김처녀만은 잠자코 땅바닥으로 시선을 떨어뜨리고만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영조는 김처녀를 보고 왜 세어보지 않느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김처녀는 이미 알고 있다고 했고 그 대답은 실제의 석가래 수와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세어보지도 않고 어찌 알았느냐? 존엄하신 상감마마 앞에서 어찌 감히 고개를 들어 세어보겠습니까? 하지만 하문하심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겠기에 부득이 처마 밑의 낙수 자리를 세어서 석가래 수를 헤아렸습니다. 영조는 무릎을 쳤습니다. 김처녀는 즉석에서 간택의 영예를 하나 별궁으로 모셔지게 되었지요. 딸 하나 잘 둔 덕에 가난뱅이 김생원은 하루아침에 임금의 장인이 되었으니 김은경의 생일날 큰 소리를 쳤던 관상쟁이 문객의 예언이 신통하게 들어맞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안군은 정일품 오흥부원군의 자기를 하사받아 신분이 하늘처럼 높아졌고 금의대장의 병부까지 차게 되었으며 아들과 9가지 벼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막살이에서 100여 칸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옮겨 살게 되고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 쉽지 않다가 곳간에 쌀과 나무가 산 더미처럼 쌓이는 호화로운 생활로 바뀌게 되었지요. 이렇게 부귀와 공명을 한꺼번에 얻은 김안국과 정순왕후 김씨는 옛날의 은인 이서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조의 마음을 사로잡은 왕후는 이서관의 선행을 입이 닳도록 칭찬하면서 그에게 벼슬을 주도록 간청을 하였지요. 왕인들 사랑하는 여인을 살아나게 하여 지금 자기 옆에 있게 한 사람을 기특하게 생각하지 않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이서관에게 무슨 벼슬을 주어야 중전의 마음이 흡족하겠는가? 정승을 시켜주십시오. 정승은 임금이라고 하여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닌걸. 그러시다면 판서라도. 그 정도는 가능하겠지. 그럼 호조 판서를 시켜줄까?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 당시 연로한 영조는 사실상 정치에서 은퇴하고 그 대신 세자가 국가 대소사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정에서는 임금의 후광을 업고 있는 늙은 대신들과 세자를 추종하는 신진 세력들이 은근 대립하는 양상이 있었지요. 거기에 왕후의 아버지인 김안구와 그의 아들 김구주가 새로운 세력 집단 형성을 꿈꾸며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으로서는 세자의 존재가 큰 벽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김안구의 욕심은 점점 커져 큰 권력을 추구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특히 김한구의 아들 김구주의 음모와 관계는 뛰어나서 중전이 된 누이를 부추겨 사조세자의 참변을 일으키게 되었지요. 세자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 김구주는 왕위 계승권자인 세손에게도 악랄한 손길을 뻗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세자의 장인이며 세손의 외할아버지인 영의정과 그의 아우 좌의정, 홍영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그때 어리석은 선비 한유가 당시 김구주의 집에 드나들었는데 김구주는 그를 유생들의 대표격인 양꾸며 상소를 올리게 했습니다. 세자의 사건과 연관지어 홍씨 형제에게도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지요. 그 바람에 영의정 홍봉하는 벼슬을 내놓고 집에 들어앉았으나 좌의정 홍인하는 임금의 신임이 워낙 두터운 덕에 여전히 좌의정 자리를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조가 덜컥 병이 들어버렸지요. 몸과 마음이 늙은 영조는 마침내 등극한 지 51년 만에 세손에게 왕위를 넘기고 물러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종전의 대신들은 모두 물러나고 영의정의 김상철, 좌의정의 김치인, 우의정의 이서관 등이 발탁되어 새로운 조정이 구성되면서 정조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서관은 옛날에 거도단벌 선심을 쓴 일로 엄청난 출세를 하게 된 것이었지요. 왕위에 오른 정조는 처음에는 아직 살아있는 할아버지를 의식하여 잠자코 있었으나 얼마 후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꺼릴 구석이 없어지자 마침내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정순 왕대비의 친정 김씨 일무는 결국 비참한 몰락을 면하지 못하였지요. 보잘것없던 집안에 그 정도의 부귀영화가 떨어진 것만으로도 만족했다면 아무 탈이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었던 김씨 집안은 그렇게 결국 몰락하고 말았지요. 불길한 날에 태어난 아이. 옛날 춘추 전국시대 사람들은 5월을 미워할 오자를 써서 싫어하는 달이라 불렀고 그 중에서 5월 5일을 가장 불길한 날로 여겼습니다. 이날 태어난 아이는 가르침을 참아낼 수 없다는 아이로 보아 감히 키우지 않고 죽이거나 버렸지요. 그런데 어느 마을 농부 전 씨의 아들이 그만 5월 5일에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가장 유명한 재상이었던 맹상군이지요. 맹상군의 이름은 전문으로 전문은 태어나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그를 당장 죽이라고 시켰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이를 친정에 몰래 보내었지요. 전문이 8살 되었을 무렵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화를 내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었지요. 내 저 녀석을 살려두지 말라고 했을 텐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소? 어머니는 눈물만 뚝뚝 흘리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지요. 왜 5월 5일에 태어난 아이는 원치 않으십니까? 5월 5일에 태어난 아이는 키가 천장 높이만큼 자라고 부모에게 애군을 가져와 패가 망신할 수 있기 때문이지. 전무는 이 말을 듣고 말대꾸를 했습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대꾸에 화가 나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요. 그의 친척들이 전문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이가 저만큼 자란 데다
얼마나 총명하고 이쁜가? 그러니 그냥 살려두게. 아버지는 다른 친척들의 얼굴을 봐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5월 5일이 되면 꼭 외할머니 댁으로 피신해야 하였지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명석하여 졸세의 뜻을 두었던 전무는 마침내 제나라 재상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전무는 재상이 된 뒤 5월 5일만 되면 피신해야 했던 옛 일이 떠올라 이날을 단호로 바꿔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는 5월 5일은 명백한 길일이며 이날 태어난 아이는 절대로 불이익을 당해서도 또 외할머니 집으로 피신시켜서도 안 된다고 공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끝나버린 승부. 조씨 부인이 이른 아침부터 하녀 복녀를 불렀습니다. 복녀야, 오늘 조반은 정성 들여 올려야 한다. 마님, 언제는 제가 정성을 안 들였나요? 그래도 오늘부터는 더 성심껏 찬을 만들란 말이야. 오늘따라 조씨 부인은 기분이 매우 좋았지요. 아침상을 앞에 두고 앉은 김진사와 조씨 부인은 갓 결혼한 신혼처럼 다정한 태도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을 때 아주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말씀드려볼까요? 무슨 꿈을 꾸셨소? 어떤 스님이 들어와서 풀쑥 거울을 내밀더니 이 거울을 항상 잘 닦아서 지니라고 이르고는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정말이요? 그게 바로 태몽이라는 것이지. 이제 우리도 늙음하게 자식을 하나 얻는가 보. 사실 이들 부부는 결혼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이처럼 태몽을 꾸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지요. 여보, 내일부터 후원해서 아들을 점지해 주시라고 꼭 치성을 드리도록 하시오. 예, 정성껏 100일 기도를 올리겠어요. 그 10달 만에 조씨 부인은 아들을 하나 낳았지요. 아들은 태어날 적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울음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김각성이었지요. 아이는 나이를 먹을수록 총명하고 기운도 셌습니다. 4살이 되던 해 천자문을 떼었고 밖에 나가서는 대장 노릇을 도맡아 하였지요. 그런데 아이가 12살 때의 일입니다. 그토록 몸이 튼튼하던 김도령이 갑자기 앓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김진사 내외는 용하다는 의원을 모두 불렀으나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김진사 내외는 한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 아들의 머리맡에서 울음으로 나날을 보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스님 한 분이 와서 연부를 외는 것이었습니다. 대사께서는 어찌 오셨습니까? 저는 부처님의 명하심을 받고 주인장 댁의 도련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아니, 내 아들을 왜 데려간단 말이오? 주인장, 그런 게 아니오라. 주인장의 아드님은 부처님께서 점지하신 분인데 지금 잡귀에 시달리고 있으니 절에 데려다가 불공을 드리도록 하라는 분부를 부처님이 소승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였사옵니다. 그때 부인 조씨가 맨발로 뛰쳐나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대사님,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 말을 명심해서 들어주십시오. 대개 도령은 출가를 해야만 생명을 길이 보존할 수 있는 상이옵니다. 김진사는 한참 동안 비통한 심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하면 틀림없이 생명을 부재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김도령은 부처님이 항상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럼 대사님은 어느 절에 계신 누구시옵니까?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없사오나 대개 도령이 불제자가 되어 장성하였을 때 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리하여 노승의 등에 엎여 강원도 금강산 어느 골짜기에 있는 남자로운 김도령은 날이 갈수록 몸이 좋아졌지요. 노승은 그에게 글 공부와 무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밤이면 등불 아래에서 학문을 공부하였지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도령의 나이 22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도령을 불러 앉힌 백발의 노승은 자기가 지어준 김도령의 호를 부르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벼감아, 네가 나를 따라 이 산에 들어온 지 10년이 된다만 나는 너에게 별로 가르친 것이 없구나. 그러나 이제 너는 완전한 불제자가 되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하산하여 수많은 중생들을 구하는 데 힘쓰도록 하여라. 지금 저 아래에서는 너를 낳은 부모가 애타게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는 종묘사직이 위태롭게 될 것이니 그때를 대비하여 네가 할 일을 해야 할 것이야. 스승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오나 수시로 스승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나도 이곳에서 떠날 것이니 나를 찾을 생각일랑 아예 말거라. 무슨 일이 있을 때면 네 꿈속에서 부처님이 가르쳐 줄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스승님, 만수무강 하십시오. 눈물을 닦으며 산을 내려오는 청년 배감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온 김도령은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그의 옛집을 찾았으나 그의 집이 있던 자리에는 집터만 있고 폐허가 되어 있었지요. 놀란 김도령이 마을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니 모두 기가 막힌 소식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간 뒤 김진사 내외는 식음을 잃고 자리에 누운 뒤 몇 년 만에 내외가 모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지요. 슬픔을 안고 김도령은 잡초가 무성한 부모의 묘를 찾아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부모의 묘 앞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던 청년 벼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 잠이 들고 말았지요. 그런데 꿈에 자기를 가르치고 길러준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거라. 모든 것은 부처님의 뜻이다. 너로 하여금 사사로운 집안에 얽매이지 말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부모님을 극락세계로 모셔간 것이니라. 이제 곧 한양으로 가거라. 머지않아 이 나라는 오랑캐의 침략으로 국군이 위태로워질 것이야. 한양에 당도하면 네가 할 일이 생길 것이다. 곧 잠이 깬 벼감은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어 한참 동안이나 사방을 두리번 거렸지요. 이윽고 꿈이었던 것을 깨닫자 다시 부모의 묘에 재배를 하고 한양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때는 광해군 시절 어느 봄이었지요. 무가 과거장엔 왕을 비롯하여 만조 백관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전국 팔도에서 무술에 자신 있는 젊은이들이 올라와 과거를 치르고 있었지요. 그 과거 시험장에 머리는 스님 머리를 하고 옷은 남루한 수도승 차림인 젊은이가 과거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 가득 찬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지요. 청년은 활을 들고 관역을 겨누었습니다. 군졸의 신호와 함께 활을 떠난 화살은 딱 하는 소리를 내면서 관역의 정통으로 보기 좋게 꽂혔지요. 화살 5개를 모조리 관역에 적중시킨 젊은 스님은 결국 활쏘기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장원은 아니었지요. 오후부터 거행되는 검술 시합에서 또 한 번 1등을 해야만 장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각 조에서 예선 통과자를 가려내어 네 사람이 최후의 승부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각각 두 쌍이 되어 상대편이 손을 들 때까지 사력을 다해 싸워야 했습니다. 이어 최후의 결승전에서 맞붙을 청년들이 가려졌지요. 한 사람은 청년 배감이요. 또 한 사람은 괴상한 차림을 한 거안이었습니다. 이들의 검술 시합 광경을 바라보는 왕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내들의 팽팽한 시합이 계속되었지요. 그런데 상대편 사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진짜 칼로 싸우고 싶소. 진검을 주시오. 그때 왕이 말하였지요. 두 사람에게 진검을 내주도록 하라. 잠시 후 진검을 들고 마주 서 있는 두 사람의 표정엔 살기마저 감돌았습니다. 곧이어 두 사람의 칼이 부딪히면서 불꽃이 일었지요. 계속해서 팽팽하게 싸우다가 털 가죽을 입은 험상궂은 사내 칼이 벼감 청년의 허리를 향해 원을 그리며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몸을 뺀 벼감 청년이 칼을 받아치자 상대편 사내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벼감은 사내의 목에 칼을 겨누었지요. 그러자 험상궂은 사내의 얼굴에 공포가 어리면서 몸을 사시나무 떨듯 하다가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넋나간 사람들처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던 왕과 모든 관중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하기 시작하였지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왕은 무술 시합장 안으로 들어와서 벼감 청년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가? 김각성이라 하옵니다. 내 평생 그대 같은 장군은 처음 본다. 이처럼 기쁜 일이 다 있구나. 이리하여 무과에 장원급제한 벼감 청년은 왕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장군 김각성을 팔도 도총섭에 명하노라. 이제 막 무과에 급제한 청년에게는 파격적인 벼슬이었지요. 그 뒤 벼감은 임금인 광해군이 국사를 그르치는 것을 볼 때마다 간언을 했습니다. 상감마마, 지금 북방의 오랑캐 족속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침범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말로 더 이상 짐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왕은 나약한 문신들과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여 당파 싸움과 옥사를 일으키는 데만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으니 딱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벼감은 더 이상 대궐에 있을 이유가 없었으므로 벼슬을 내놓고 대궐을 떠났습니다. 대궐에서 나온 벼감은 삭발을 하고 장삼을 구해 입은 뒤 옛날 자기가 공부하던 금강산의 암자를 찾아갔지요. 며칠 만에 금강산에 당도한 벼감은 스승이 살고 있을 암자로 찾아갔으나 암자는 보이지 않았고 벼감의 입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벼감은 나무를 해다가 움막을 지었지요. 그리고 부지런히 불경을 외고 몸과 무술을 더욱 연마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느덧 몇 년이 흘렀고 나라의 운명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벼감 대사가 어느 날 암자 옆에 있는 바위에 누워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났지요. 벼감아, 너는 빨리 세상에 내려가 중생들을 구하는데 힘을 기울이도록 해라. 얼마 뒤 이 땅엔 피 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날 것이니 힘을 다해 나라와 사직을 구하도록 하라. 우선 성부터 쌓도록 하거라.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깬 벼감 대사가 그 길로 산을 내려가니 몇 년 사이 임금은 광해군에서 인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벼감은 대궐로 들어가 왕을 찾아뵙고 강국한 어조로 아뢰었지요. 북쪽에서 오랑캐의 무리가 쳐들어올 것이오니 팔도의 성곽을 튼튼히 하옵소서. 그럼 대사에게 벼슬을 내릴 터이니
대사가 그 일을 맡아 해주시구려. 이리하여 벼감 대사는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을 다시 쌓고 성벽을 튼튼히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었고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청나라 군사들은 성 밖에 진을 치고 공격을 했으나 한 달이 넘도록 이 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벼감 대사는 의병을 일으켜 도처에서 싸웠는데 한 번은 부평벌에서 싸움이 붙었을 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 진을 치고 있는 1만여 명의 적군을 앞에 두고 우리 군사들은 겁에 질려 사기를 잃고 있었지요. 우리 군사들은 제대로 싸워본 경험이 없는 의병들이었으며 장비 하나 변변히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벼감 대사는 홀로 말을 타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소리를 쳤습니다. 너희 대장은 나와 승부를 겨뤄보자. 이에 적진에서 장군 한 사람이 군졸 하나를 데리고 천천히 나오는데 아무리 보아도 싸움을 하러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이편을 조심스레 쳐다보며 적장은 더듬거리는 어조로 말하였지요. 장군의 본명을 말해보시오. 원수끼리 만나서 본명은 알아 무엇하자는 말이오? 어서 나와 내 칼을 받으시오. 장군의 본명이 혹시 김각성 아니시오? 그렇소만 왜 묻는 것이오? 내 눈이 틀림없구려. 장군은 옛날 과거장에서 칼을 잃고 도망간 사람을 아직도 기억하시오? 그 사람이 바로 나요. 내 이름은 용골대라고 하오. 그때는 조선의 정세를 염탐하러 왔다가 조선의 인재를 알아보고자 과거장에서 무술 시합을 해보았던 것이오. 그러다 장군에게 하마터면 목이 달아날 뻔하였지. 이에 벼감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무술 시합을 하여 이번 싸움의 승부를 결정하는 게 어떻겠소? 잘 알겠소. 하지만 싸우기 전에 내가 장군을 초청하여 술을 한 잔 나누고 싶은데 의향이 어떠하시오? 술도 좋지만 승패가 결정난 다음에 진 사람의 간을 빼어 안주로 하고 술을 마시는 것이 더 좋을 듯하오. 좋소. 그럼 싸움은 내일 하도록 합시다. 다음날 아침 벼감 대사가 다시 대우를 점검하고 산을 내려가 적진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그 많던 적군들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군졸 하나가 와서 고하였지요. 저쪽에 창이 하나 꽂혀 있고 창 위에 이런 편지가 매달려 있습니다. 벼감 대사는 군졸이 내민 편지를 받아 읽었지요. 김각성 장군, 소장은 이대로 물러가오. 우리 군사들이 나서면 장군의 군사를 모조리 몰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오나 그 옛날 장군이 나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물러가는 것이오. 그 벼감 대사는 도처에서 적병을 물리치는 전과를 올렸으나 조정이 청나라에 항복을 하자 영영 자치를 감추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벼감 대사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남한산성에 사당을 세웠는데 이 사당이 바로 청계당이라고 합니다. 장림, 두꺼비. 옛날에 한 재상이 있었는데 어렸을 적 이름이 돌이었습니다. 이 재상과 어린 시절 같이 놀던 친구는 이름이 두꺼비라 불렸지요.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인 돌은 재상이 되었지만 두꺼비는 자라면서 눈이 멀어 장님이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두꺼비는 점치는 법을 배워 점쟁이가 되었는데 하지만 점이 잘 맞지 않아 밥벌이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상의 이 친구를 보니 앞도 못 보면서 사는 형편 또한 어려워 끼니 걱정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묘안이 떠올라 하루는 친구 두꺼비를 불러 계책을 꾸며보자고 제의하였지요. 잘 듣게나. 내가 아무도 모르게 말을 끌고 가서 동대문 밖 도장곡 몇 번째 소나무에 메어놓고 오겠네. 그러고는 집에 와서 도둑놈이 말을 몰고 갔다고 하면서 자네에게 가서 점을 쳐보라고 할 걸세. 그러면 자네가 점을 치는 척하고는 말이 동대문 밖 도장곡 몇 번째 소나무에 매어 있을 것이니 가보아라 하고 말하면 된다네. 알아듣겠는가? 하지만 두꺼비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내 명색이 점쟁이인데 그런 거짓점을 어찌 치겠는가? 양심상 그럴 수 없다면서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야, 사람 사는 일이 그렇지 않다네. 눈 딱 감고 내 말대로 하게나. 재상은 두꺼비를 설득하여 이와 같은 계책을 설명하고는 꼭 시키는 대로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날 재상은 정말 이 계획대로 실행을 하였고 두꺼비도 할 수 없이 그 말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재상 친구 두꺼비는 용한 점쟁이라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림도 넉넉해졌지요. 그런데 마침 이 무렵 임금이 보배로 여기고 있는 옥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신하들로부터 장님 두꺼비가 점을 잘 친다는 소문을 듣고 임금은 말을 보내 두꺼비에게 급히 대궐로 들어오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두꺼비는 억지로 말을 타고 궁중으로 인도되어 오면서 옥대를 찾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고 벌을 받을 일을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한편 옥대를 훔친 사람은 서리의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렸을 적 이름이 불개라고 불렸었지요. 그래서 흔히 주위 사람들은 그를 불개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옥대를 훔친 불개설이 역시 두꺼비가 점을 잘 친다는 말을 듣고 있었으므로 자기가 옥대를 훔친 사실을 두꺼비가 이미 점을 쳐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여 잔뜩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개는 사람을 시켜 점쟁이 두꺼비가 말을 타고 대궐로 들어오고 있는 길목에 가서 기다렸다가 살살 뒤를 밟으면서 동정을 살피라고 부탁을 해놓았지요. 두꺼비는 대궐이 점점 가까워지자 하도 걱정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찌 말해야 하지? 가히 말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탄식을 했는데 두꺼비는 이 말을 한문 문자로 중얼거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불가서리로다. 불가서리야. 몰래 뒤를 따르던 불개의 하수인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이 소리를 들으니 마치 불개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도둑 불개에게로 달려가서 도저히 피할 수 없겠다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두꺼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불개설이라고 이름과 직분까지 모두 알고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를 절대로 속일 수 없으니 무슨 방도를 강구하십시오. 하수인의 이야기를 들은 불개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 길로 곧장 달려와 두꺼비가 탄 말 앞에 와서 길을 막고 엎드려 용서를 비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임금의 옥대는 소인이 훔쳐 궁중뜰 서쪽 계단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제발 옥대 있는 곳만 임금께 아뢰고 불개설이라는 제 이름과 직분은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많은 뇌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두꺼비는 불개에게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타이른 다음 걱정 말고 돌아가 일이나 잘 보고 있으라고 일렀습니다. 두꺼비는 임금 앞에 나아가서
늘 서쪽 계단 밑을 파보라고 아뢰었지요. 약속대로 서리불개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옥대를 찾자 두꺼비를 매우 영특한 점쟁이라고 칭찬하고는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금이 한 가지를 더 시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임금이 변소에 갔다 오면서 보니 뜰에 두꺼비 한 마리가 있기에 내관을 시켜 그 두꺼비를 잡아 뜰에 놓여있는 큰 돌 아래에 눌러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금은 여러 대신들을 불러 앉혀놓고 두꺼비 점쟁이에게 물었지요. 듣거라. 과인이 조금 전 어떤 물건을 숨겨놓고 왔느니라. 그 숨겨놓은 물건과 장소를 알아맞혀 보도록 해라. 이에 두꺼비는 이제 죽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원래 거짓 계책을 꾸민 재상 친구 돌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지요. 그래서 두꺼비는 재상으로서 임금 근처에 앉아있는 친구 돌을 쳐다보며 소리를 쳤습니다. 이놈아, 돌 너 때문에 두꺼비가 죽게 되었구나. 이 두꺼비를 살려주어야지. 이놈, 돌아. 이렇게 말하면서 땅을 치고 한탄을 하며 큰 소리로 엉엉 울었지요. 이때 임금이 무릎을 탁 치면서 감탄하는 소리를 연발했습니다. 맞다 맞아. 여봐라. 과인이 숨겨둔 두꺼비가 큰 돌 밑에서 눌려 죽게 된 것 같구나. 얼른 뜰에 있는 돌을 드러내고 두꺼비를 살려주도록 하라. 임금은 두꺼비에게 또 한 번 영특한 점쟁이라고 칭찬하며 다시 많은 상금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두꺼비는 점치는 일을 그만두고 편안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고구려를 떠난 아들들. 북부여에서 찾아온 주몽의 아들 유리가 고구려 태자에 오르자 비류와 온조는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가 고구려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었건만 유리에게 태자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구나. 비류는 태자 자리를 빼앗긴 것이 아주 억울했습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는 법. 더욱이 유리 태자와 우리는 이복 형제이니 남과 다를 것이 무엇이더냐? 형님 말이 옳습니다. 차라리 어머님을 모시고 남쪽으로 내려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고요. 이렇게 마음을 결정한 비류와 온조는 주몽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리 태자가 폐하의 뒤를 이을 것이니 이제 우리 형제는 어머님을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주몽은 몹시 놀랐지만 두 형제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뜻이 그러하니 막을 수가 없구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할 것이야. 두 왕자를 보필할 신하들과 군사들을 내어줄 터이니 가고자 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남쪽으로 가도록 하라. 그렇게 하여 비류와 온조는 10명의 신하들과 고구려를 떠났지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말갈족의 약탈을 피해야 했고 모진 비바람과 추위와 맞서야 했지요. 그래도 비류와 온조는 쉬지 않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비류와 온조는 한수에 다다랐지요. 눈앞에는 커다란 바위산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대자님, 저 산이 바로 한산의 부하악입니다. 저곳에 올라 한수의 땅을 두루 살펴보시옵소서. 비류와 온조는 여러 신하들과 함께 부하악에 올랐지요. 가파른 바위산 자락을 올라 꼭대기에 다다르자 발 아래로 한수의 풍경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한수의 남쪽에는 기름진 들판이 펼쳐져 있고 동쪽으로는 높고 험준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어 어떠한 적들도 쉽게 이곳을 넘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 신하들이 앞다투어 비류와 온조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대신들의 말이 옳습니다.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비류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은 다르오. 이곳은 땅이 비좁고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어 큰 나라를 세우기엔 부족해 보이는군. 차라리 바닷길이 열려있는 서해의 미추홀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좋을 듯하다. 미추홀의 도읍을 정하면 소금을 쉽게 얻을 수가 있으니 백성들에게 더 이로울 것이다. 저는 대신들과 뜻이 같아요. 이곳은 한 나라의 도읍으로 더 없이 좋은 땅입니다. 비류와 온조의 생각은 서로 달랐습니다. 네 뜻이 그러하다면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일으키거라. 나는 미추홀로 가서 나라를 세우겠다. 함께 힘을 모아 나라를 세우자고 하셨잖아요. 나라를 일으키실 분은 바로 형님이십니다. 온조야, 이미 결정한 일이니 더는 붙잡지 말거라. 결국 비류는 자신이 따르는 백성들을 이끌고 미추홀로 떠났지요. 고구려를 떠나와야 했던 두 형제는 한수에서 다시 한번 이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온조는 하남 위례성에 성을 쌓고 나라를 세워 국호를 십제라고 정하였지요. 그곳은 참으로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기름진 땅에서는 곡식이 잘 자랐고 마르지 않는 강에서는 물고기들이 넘쳐났지요. 해가 지날수록 십제에는 백성들이 늘어났고 나라의 기틀을 차츰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지요. 궁성을 지키던 군사가 다급히 달려와 아뢰었습니다. 대왕폐하, 몇 해 전 미추홀로 떠났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온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미추홀은 땅에 물기가 많고 물맛 또한 몹시 짜서 몇 해 동안 농사의 결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미추홀의 나라를 세우려 했던 비류 형님을 생각하니 온조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비류 형님도 오셨는가? 아니옵니다. 비류 왕자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도 비류 왕자님의 행방을 모른다옵니다. 온조는 마음이 아팠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비류 형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았거든요. 온조는 미추홀에서 백성들이 돌아온 뒤 국호를 백제로 고쳤지요. 그리고 국력을 키우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남쪽의 마한을 물리치고 영토를 넓히며 튼튼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지요. 한편 미추홀로 떠났던 비류는 쓸쓸히 돌아와 홀로 부하하게 올랐습니다.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온조야, 부디 튼튼한 나라를 세우도록 하거라. 비류는 어리석었던 자신을 한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합니다. 큰 발을 가진 문호장. 옛날 어느 마을에 문호장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호장은 도수를 부릴 줄 알았다고 합니다. 키는 장대같이 컸고 다른 사람의 2배나 되는 큰 발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이런 그는 마음씨가 고와 남을 잘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백성들을 괴롭히는 관리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혼내주는 영웅이기도 하였지요. 그 무렵 벼슬아치들은 힘없는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매우 괴롭히곤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관찰사가 이 땅을 지날 때였지요. 그날은 마침 단오는 날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아낙네들이 일꾼들에게 줄 점심밥을 해서 이고 나왔지요. 점심 드시고 하십시오.
모를 심던 사람들이 점심밥을 먹으려고 우르르 길가로 나왔습니다. 못줄을 잡고 있던 문호장도 마침 배가 고프던 터라 밖으로 나왔지요. 길가에 앉아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관찰사 일행이 나타난 것입니다. 길을 비키거라. 밥을 먹던 농부들은 놀라 밥그릇을 들고 좁은 길에서 비켜 서느라 야단이었지요. 어서 치우지 않고 뭐 하는 것이야? 말에 타고 있던 관찰사는 길가에 놓인 밥 광주리 쪽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그러자 밥 광주리가 말 발굽에 걷어채이고 말았지요. 화가 난 문호장이 관찰사 앞으로 나아가서 한번 쏘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관찰사가 탄 말의 말발굽이 땅에 붙어 꼼짝도 못하는 것이었지요. 니놈이 도수를 부린 모양인데 어디 그냥 두나봐라. 화가 난 관찰사는 문호장에게 곤장을 치라고 표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곤장을 막 내려치려는 순간 몽둥이가 뚝 하고 부러지는 것이었지요. 저놈에게 화를 쏘거라. 그러자 이번엔 화살이 문호장을 비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화가 난 관찰사는 마침내 총을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총을 쏘자 총알 대신 개구리가 튀어나온 것이었지요.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농부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관찰사는 문호장을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포졸들은 문호장을 경산 지방에 있는 감옥에 가둬놓고 돌아왔지요. 그런데 문호장이 포졸들보다 먼저 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관찰사는 문호장을 살려두었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몰라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문호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리어 그의 옹졸함을 나무랐지요. 그러자 더욱 화가 난 관찰사는 칼을 빼어 문호장의 목을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칼은 문호장의 목에 닿은 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결국 관찰사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문호장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큰 산에 입산하는 게 어떻겠는가? 싫습니다. 저는 이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관찰사가 못마땅해 하자 문호장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 못마땅하다면 죽어주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죽고 나면 제사를 지내주십시오. 문호장은 밀집대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겨드랑이 아래를 3번 치십시오. 관찰사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가 시키는 대로 해보았지요. 그랬더니 문호장은 조용히 숨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단오 날이 되면 그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창녕군 영상면에는 벽돌담으로 둘러싸인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 위에는 보통 사람의 발 2개 크기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이것이 문호장의 발자국이라고 합니다.